1차 진료 현장에 있어서 한의학 진료, 신경정신질환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접근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떤 치료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처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처방들에 대해서는 2강에서 다뤘던 관련 방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로 한의학적 치료들이 염증을 조절을 해서 이를 통해 신체적인 질환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관련해서 2강에서 다양한 한약 처방, 주로 우울증에 사용될 수가 있는, 우울장애에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처방들의 양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염증과 관련한 작용 기전들이 있다는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증의 조절이 어떻게 전신적으로 그리고 우리 기분 장애를 조절할 수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를 상정해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은 몸만 으슬으슬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분적으로도 우울하고 집안에 있고 싶고 뭔가 피로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질병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들과 우울증 간에 대단히 유사한 그와 같은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에 착안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80년대 이후에 면역 관련 치료들을 했을 때 환자에서 상당한 환자들이 면역계를 증강시켜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치료들을 시행을 했을 때, 인터페론 같은 그런 치료들을 시행을 했을 때 환자에서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된 결과가 바로 우울증은, 다양한 기분장애들은 뇌에서의 염증 반응과 밀접한 관여가 있구나 라는 통찰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항우울제, SSRI와 같은 그와 같은 약물들은 처음에는 모노아민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제흡수를 조절하는 그와 같은 치료 기전만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그 외에 다양한 기전들이 있어야만 SSRI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추후 여러 양리적 연구들을 통해서 SSRI와 같은 약제 역시 제가 염증 상태에서 우리 해마에 위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그와 같은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하고 염증에 의해서 감소된 BDNF와 같은 그와 같은 신경 영향 물질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SRI와 같은 항우울제 역시도 염증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작용 기전이 사실은 더 중심이 된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강에서 살펴봤던 많은 한약 처방들, 시오소관산이 되었건, 사약산이 되었건, 여러 가지 간백대죽탕이 되었건, 그와 같은 처방들이 주로 염증을 조절을 해서 중추에서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기분 장애를 개선을 하고 신체 질환을 개선하더라. 이와 같은 것들이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상한론에서 사용되어 왔던 처방, 우리 사약산 같은 처방이 상한만이 아니라 다양한 잡병들, 더 나아가서는 신경정신질환의 기본 처방이 된 이유에는 이와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건 이해하고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우울증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실체가 모호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 발생한 병리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염증에 의한 증상이다, 염증에 의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우울증을 설명하는 신경과학적 모델은 모노아민 가설로, 모노아민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스트레스 반응, 즉 HPA-축의 이상 활성에 의해서 코티솔의 과잉이 나타나거나 혹은 코티솔의 결핍이 나타나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염증 반응에 의해서 해마에서 신경 재생의 이상이 생겨나는 것, 그 외에 뇌에서 보상체계 교란이 나타나서 그로 인한 뇌 연결성의 문제라거나 그 외에 여러 중독 장애를 비롯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우울증의 발생에도 기여를 한다라는 것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면역, 염증 반응이 아니었느냐 하는 게 최근에
어떤 신경정신과학에서 우울증은 그리고 그 외 여러 신경정신질환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 체계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inflamed brai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염증에 걸린 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 나와가지고 이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관련 논문들,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서는 대부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두 편 정도 읽어보시면은 쉽게 어떻게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최근에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 침 치료나 한약 치료는 신경 전달 물질과 HPA 축에 대한 조절작용, 그리고 면역계에 대한 조절작용과 염증 조절작용 등 복잡한 기전이 있지만 침 치료는 주로 베타 엔돌핀의 분비에 따른 다양한 뇌 연결성의 변화 혹은 보상체계의 변화 혹은 그 외 뇌에서 염증 반응의 조절과 밀접한 관여가 있으며 하지만 침 치료는 상대적으로 보상체계와 조금 더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해마를 비롯한 변형계와 조금 더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약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전신적인 염증 반응의 조절, 또 신경에서의 염증 반응 조절을 통해서 PK의 크랩 경로형, 그리고 그를 통한 BDNF의 증가,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해마의 위축을 개선을 하고 신경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와 같은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낸다라고 간단히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임상적으로 접근하는지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나 임상에서의 면담법이나 한약의 양리를 바탕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일본 의사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기제를 사용을 하더라. 다만 우울증이 아니라 혹시 기혈에 의한 2차적인 피로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오히려 보익제로 갈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그래도 시호제로 갈 거냐 이 정도를 구분을 하는 것은 좋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두 가지를 구분한다기보다는 그 비중의 차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2강과 1강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만성적인 염증, 초기 염증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 신항상성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초기의 우울증과 후기의 우울증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진성의 우울증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약간 여기서는 초기의 우울증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시호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더 타당할 수가 있고,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동반된 조금 만성 염증이 진행되고 만성적으로 진행된 우울증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익지제에 무게를 둬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일본 한방의학계에서는 반화후박탕이나 향소산 같은 처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처방을 합방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제들이 있고, 용량 역시도 한약은 용량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1배방에서 시작을 해서 환자 반응에 따라서 1.5배방, 2배방 이렇게 증가시키는 한 가지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월국환과 같이 혹은 치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방제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 이후에 조금 더 마일드한 보익기제로 넘어가는 등 다양한 임상적 접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침치료 역시 빠른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울 진단을 받게 된 그와 같은 초기 우울증 환자에 있어서 한 초기 4주에서 8주, 길게는 12주 정도 매주 매일 침치료를 시행을 해서 빠른 항우울 효과와 함께 한약치료 효과를 증강시키는 접근을 하는 것도 유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절대적으로 테이퍼링은 아주 서서히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정말 서서히 용량의 약간만의 감소로 인해서도 급격한 기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용량 조절을 통해서 테이퍼링을 시행하여야 된다 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우울증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를 조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장애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서 살펴봤던 여러가지 양리적 기전에 입각해서 한약 처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와 특별히 스트레스와 관여가 되어 있는 우울증이다 라고 한다면은, 피로가 우선이 되는, 피로가 주증인 우울증이라고 한다면은 보중이기탕압, 시효가 용골 모려탕,
조금 더 불안한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미기비탕합, 사약산, 식욕 저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육군자탕의 향수산을 합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방으로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 합방으로 접근이 이뤄진다라는 점, 임상 처방으로는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처방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최소 2첩 3팩 정도로 용량이 기본적으로 증량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을 해서 단순히 사약산만 사용해도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효과는 용량을 늘렸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용량이 한 10에서 15g 정도, 그 정도를 상정을 하시고 방제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관여가 되어 있는 초조와 과민에 있어서 조금 더 허증스럽다 라고 한다면 시오가 용골모래탕 합 산조인탕을 조금 더 실증에 가깝다 라고 한다면 용담사간탕 합 사약산인데 용담사간탕보다는 다른 방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쓴 처방은 그렇게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온담탕 같은 처방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덜 쓴 황련해독탕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원해탕전원에서 올리고당 같이 이렇게 맛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보조 감미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약물에 대한 수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감미소요산암, 사약산 같은 경우에는 허증인지 실증인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혹은 제가 3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잘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그와 같은 환자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는 처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매와 관련한 BPSD에 대해서는 제가 노인 관련 일본에서 치매 환자들 혹은 신경정신질환에 있어서 어떤 처방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와 같은 강의를 따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일본 한방의학 관련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은 특히 치매와 관련된 BPSD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이 이루어지는지 또 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같은 임상시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매에 관련한 BPSD에 대해서는 가문소요사나 황련해독탕 이와 같은 경우는 조금 실증이거나 환자 체력이 괜찮은 경우에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시오가 용골모래탕합, 육미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허증인 경향 환자에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억간산암,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억간산과 반화진피 같은 경우를 비교 검토한 연구를 봤더니 억간산에 비해서 억간산과 반화진피가 상대적으로 환자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작용이 조금 약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진정작용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환자가 무언가 좀 더 다운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하거나 처방의 수준을 조금 더 실증 처방이냐 조금 더 허증 처방이냐를 판단을 해서 적당한 용량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너무 환자가 다운되지 않게 적절한 진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면과 불안의 처방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불면과 불안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외부에 대한 불안인가 신체에 대한 불안인가 어떤 공백,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무언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인가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신체화에 있어서는 시오가 용골모래탕, 계지가 용골모래탕, 시오계지 건강탕과 같은 처방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내 신체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귀비탕 계열, 귀비탕이나 감미귀비탕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백에 대한 불안은 한약으로 잘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억간산에 구어제를 투여를 해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우울제나 관련 서양 의약품을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한약을 투여하는 그와 같은 접근들, 강박장애라거나 하는 그와 같은 증상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약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다 아니면 조금 더 통상적인 투여량에 비해서 한약을 증량을 해서 투여를 해보고 경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불안과 불면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이와 같은 처방들
혹은 앞서서 봤던 처방들에 합해서 육미와 같은 보음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익지제, 보음제를 투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견해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환자가 걱정이 많아서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환자가 불안과 불면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문진을 통해서 캐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증이 걱정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불안이 두드러지고 잠을 자주 잘 못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귀비탕합, 산조인탕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걱정이 계속 가시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계속 걱정이 떠올라서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미귀비탕합, 주교온담탕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놀라고 꿈을 자주 꾸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정을 시키는 귀비탕합, 개지가 용골머리탕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PTSD와 같은 경우 뒤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구어제, 예를 들어서 혈부추가탕과 같은 처방들이 뇌에서의 염증을 개선을 하고 이와 관련한 신경의 흥분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뇌에서의 신경 관련 감정이나 기억과 관련한 뇌 여러 영역들의 연결성을 조절하는 뇌에서의 리모델링 촉진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임상적인 증상, PTSD나 불안이나 불면과 같은 증상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앞서서 구어제를 사용하는 것,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구어제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염증을 조금 더 강력하게 조절하는 처방이 잘 낫지 않는 신경정신질환에서는 효과적일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공황발작,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와 같은 공황발작의 경우에는 시호가 용골머리탕을 1차적으로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워낙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시호가 용골머리탕을 투여했을 때 좀 입마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육미를 합방을 해서 조금 보음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허증 경향이다, 계속 어지럽다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개지가 용골머리탕에 연계출감탕을 처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 손떨림, 흥분 아니면 파킨슨 의증으로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진정작용이 있는 억간산이나 억간산과 반화진피, 좀 더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진정작용이 임상적으로 약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 양리적으로 진정작용이 약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화진피에 의해서 조구등과 감초의 작용이 억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조등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 투여를 해볼 수가 있고, 조등산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억간산압, 시호가 용골모래탕,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구등, 감초, 시호 이와 같은 약제를 조금 더 증량을 하거나 가미를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억간산, 잘 모르겠는 억간산 불면이다, 특별히 히스토리상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억간산에 반응이 없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산조인탕을, 진정작용을 좀 높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산조인탕에 황련해독탕을 합방을 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단히 그냥 통설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우울이나 불안 관련 처방들의 임상적인 실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중국이나 그 외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처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연구된 처방, 구미진신과립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처방 조성은 인삼산조인, 오미자, 복령, 먼지, 현오색, 천문동, 숙지황, 육계 등으로 조성된 처방입니다. 한국 연구들에서도 이 구미진신과립에 대한 임상시험 소개나 관련 기존의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 학회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처방, 구미진신과립과 그 유사한 조성의 처방을 본다고 한다면은 처방 자체가 친숙한 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활용하는데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성의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치소요사는 목단피, 치자, 시오당기, 백작약, 복심, 백초일, 향부자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처방을 불안장애에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시효소관산압, 소함유탕 혹은 황련온담탕, 황련악요탕합, 백합지형탕, 그 외에 산조인탕, 안신정지환, 신미온담탕 이와 같은 처방들을 환자의 병태에 따라서 처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장애에 비해서 불안장애에 대한 한약의 양리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병태와 처방을 구성하는 본초, 약대, 그리고 합방의 기초가 되는 기본방들의 작용을 살펴보면 그 작용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불안장애와 마찬가지로 공황장애에서의 한약 처방도 다른 불안장애에서의 처방들과 유사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담탕, 용담사간탕, 황련해독탕, 안신정지환, 시호가용골모려탕, 귀비탕, 천황, 보심단, 황련악요탕과 같은 기성 처방을 투여해 볼 수도 있고요. 개인 처방들, 개인에서의 비방들, 이와 같은 처방들에 있어서는 또 다음과 같은 처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합산조이, 황기복신, 오미자, 태자삼, 원지, 맹문동, 당기, 목향, 치자, 목탄피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익지제로 보이는 이와 같은 처방들이나 아니면은 황련육계, 당기, 적작약, 청궁, 복령, 복신, 원지에 용골모려, 하판피, 약유 등과 같이 수면장애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 당 조성에 한약 처방을 투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시호향부자, 백작약, 당기, 산조인, 숙지황, 산약산수유, 백출, 인삼, 복령, 택사, 황금, 용골모려를 가미를 한 이와 같은 처방들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생지황, 산약, 산수유, 목단피, 백작약, 시호, 백합, 치모, 용골모려, 산조인, 맹문동, 감초 혹은 그 외에도 시호, 울금, 향부자, 청피, 불스, 숙지황, 당기, 백작약, 복령, 백출, 감초, 단삼, 산조인, 백자인, 원지 이와 같은 처방들, 그 외에 밑에 있는 여성 갱년기 환자들에 있어서 처방해 볼 수 있는 생지황, 현삼, 맹문동, 지골피, 여정자, 묵한련, 황련, 치자 등으로 조성된 한약 처방, 또 인삼, 사삼, 현삼, 용치, 지각, 오미자, 복령, 황련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황련, 황금과 같이 차가운 약들, 또 그 외에도 묵한련이나 황련, 치자와 같이 갱년기 여성들에게 처방을 해볼 수가 있는 본초들, 또 하판피, 약유 등과 같이 수면장애에 사용할 수 있는 본초들을 기본적인 조금 더 보익지제에 치우친 처방에 합방을 해서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한약 처방들은 치료 기전 연구들이나 동일 처방을 여러 건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대단히 적고 상당수가 상담요법이나 정신요법과 같은 추가적인 요법과 병행을 해서 한약 처방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방만으로는 쉽게 공황장애에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PTSD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렸었죠.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황련해독탕, 온담탕, 소요산, 사약산, 시호가 용골모려탕 혹은 시올온담탕, 백룡, 해울, 과립, 중국에서 개발된 이와 같은 처방, 근개신기환이나 자음안신환, 청심, 해울탕과 같이 안정 계열의 처방들, 조금 더 보익지제보다는 차가운 약들, 조금 더 염증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약재들에 치우쳐서 처방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작용 기전은 주로 HPH 기능 이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흥분을 억제를 한다, 이와 같은 처방들로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안장애나 우울장애에 사용되고 있는 처방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방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보시면 목단피 같이 좀 더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그와 같은 처방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에 있어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될 수가 있고 갱년기 장애에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외 노인성 질환에서 염증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노인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자들은
장기적인 한약 투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당기절약산이나 가미기비탕, 인삼양념탕, 바나백질 첨화탕, 을자탕을 인지기능에 사용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빠르게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파워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삼 양념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유튜브 영상에도 관련 처방의 특성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관련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기능 저하에 있어서는 보익지제에 더불어서 원지 석장포 등이 조금 더 가미된 처방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삼, 하수오, 음양곽, 석장포, 청궁, 갈근 등으로 조성된 한약이 도네페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네페질도 사실 임상적 효과가 정말 뚜렷한 것 같은 처방은 아닙니다. 치매 환자에 있어서는 인지기능 저하를 한 2년 정도, 보통은 한 1년 정도 늦추는 그 정도의 효과만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환자의 인지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한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기능의 감소를 조금 더 늦출 뿐이지, 결과적으로 환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외에도 황룡om단탕, 아니면은 건비진정과립, 그 외 강지익지과립, 내분비, 신체 염증을 조절하는 고지질 혈증을 개선하는 그 같은 처방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보고서도 담음증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염증에 조금 더 치우쳐져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 환내익총과립이나 통맥익진환 이런 처방들, 금사추환, 아니면은 삼은구복액, 가미오자 연종환 이와 같은 처방들, 한약의 사용들이 사실은 대부분 유사한 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우리 하수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용 시에 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트라퀴논이 들어가 있는 대왕이나 하수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처방은 사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간 손상 체크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의 인지기능 저하에 있어서 작용 기전은 뇌혈류의 저하를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에 있어서 신경세포를 보호를 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해마의 보호작용 등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혈관성 치매, 인지기능 저하 겸해서 최근에 처박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인지기능 저하 관련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처방이다, 뇌졸중 후유증이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이 혈관성 치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약의 작용 기전, 혈관성 치매에서의 작용 기전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손상된 신경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지 기능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여러 손상된 신경학적 기능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인지 기능도 개선이 된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PR3K, AKT 경로, CAMP, PK, 크랩 경로들을 통한 신경재생, 보호, 염증 조절과 활성산소 관련 조절 기전을 통해서 혈류순환을 개선시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신경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이와 같은 처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보양환호탕, 칠복음, 환소단, 좌기한, 세심탕, 합지미탕, 통균활혈탕, 귀비탕 등 이와 같은 처방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조구 등 계열등, 하고초, 결명자, 진주모, 현오색, 세심과 같은 이와 같은 처방들이 조성되어 있거나, 사실 황기, 단삼, 청궁, 적작약, 수질, 토별충, 전갈, 먼지, 석창포, 인공환 이러한 조성은 좀 비싸서 보험으로 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 조성이긴 합니다. 이와 같은 처방들, 또 황기, 인삼, 길경, 매문동, 석창포, 고행이, 삼칠, 화마이 이와 같은 조성들을 통해서 한약 처방을 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변증을 기반으로 해서 처방을 할 수도 있지만, 변증보다는 전신적인 내분비 질환 혹은 어떤 대사 질환, 만성 질환에 입각을 해서 그와 같은 전신 질환도 개선하고 신경계 증상도 개선하는 그와 같은 조성의 처방을
내는 게 무난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막 곤단만 같은 처방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런 처방을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게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인지기능 저하에 사용했던 처방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쥐황음자도 상당히 좋은 처방 중에 하나고요. 쥐황음자는 척수 손상에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죠. 그 외에도 뇌령탕이라거나 아니면은 보신, 익지, 과립 전반적으로 쭉 처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다 무난한 보약 계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방들에 추가적으로 인지기능 개선에 작용할 수가 있는 익진이라거나 석상포라거나 먼지 같은 본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체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파워제나 아니면은 조금 더 청열제를 추가를 해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혈관성 치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노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 처방들이 보육지제에 치우쳐져 있는 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양리 작용은 도넬페질과 유사하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저해 작용이 있는 본초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해마를 비롯한 중추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 박스카스파제 3축을 조절해서 신경세포의 에이파토시스를 억제를 하는 기전, 그 외에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한 죽상방 감소에 기여한다는 작용도 있지만 아예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의약품 자체가 치매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임상 시험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기전은 그렇게 치료 효과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신체화 장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검사에서 이상은 없는데 여기저기가 아프다라고 하는 환자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신체화 장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인두의 장애, 심장의 장애, 위장의 장애, 방광의 장애, 통증 장애, 그 외에 어지럼이나 휘청거림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에 입각을 해서 한약 처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진료 현장에서는 특히 이 신체화 장애에 한약이 강점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신체화 장애는 사실 증가된 염증 수준과도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화 장애로 인두 폐색감, 두근거림, 흉통, 구토나 탄산, 설사, 변비와 같은 소화기계 장애, 또 빈뇨나 불쾌감, 두통, 복통, 요통 같은 통증 장애에 있어서 한약 처방이 효과적이다 라는 것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관련 소화기 증상에 있어서 이건 뇌 장축을 통해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내의 미생물의 조절이라거나 혹은 뇌에서의 스트레스 증가에 의해서 소화기계 움직임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한약이 효과적이다 혹은 장에서 있어서 여러 문제들, 세로토닌에 의한 통증이나 그 외 통증에 대한 민감성 증가에 있어서 한약이 효과적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이 장에서 염증 조절을 통해서 장 투과성을 조절한다거나 장의 이상 수축 리듬의 이상, 너무 심한 수축이나 혹은 느려진 수축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크론병과 같이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소화기계, 물론 중증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질환 모두에 있어서 한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염증 조절과 밀접한 관여가 있다라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한다면은 사약산압, 향수산, 조금 더 스트레스가 강한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죠. 또 허증 타입에는 인삼탕압, 사약산, 피로가 강한 타입에는 사약산압, 환기건중탕 등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처방들의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일본 한방의학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위장통이 있는 경우에는 대시오탕압, 용담상하탕,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흉부 증상이 강한 경우에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오수유탕 같은 경우에는 냉증을 호소한다. 위가 좀 차요. 뭔가 좀 찬 느낌이 들어요 할 때 이와 같은 처방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사약사마, 계지복용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강한 경우에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담사간탕이나 오수유탕을 처방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쓴맛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지를 항상 고려를 해서 처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역과 구토가 더해진 경우 복령합, 반후박탕을 조금 더 허증 경향이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육근자탕합, 향수산을
이 같은 처방에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미빌란탕압, 사약산을 치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관련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부역감에 있어서 심인성부터다. 정말 어떤 원인이 없다. 뭐 내시경까지 다 받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던데요 라고 한다면은 반응 후 막탕, 거기 뭐 복용을 가미를 하거나 또 스트레스가 심하다 라고 한다면은 시오와 대왕이 있는 대시오탕, 또 조금만 먹어도 힘들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육군자탕압, 상류수산을 NERD, GERD가 아닌 미란이 되지 않은 영유성 식도염에는 매문동탕압, 청서익기탕이나 아니면 반응 후박탕 등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침치료도 유효하다는 여러가지 임상시험들이 존재합니다. 설사가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계비탕, 허증의 설사, 감염 후 지속되는 설사에 계비탕을, 스트레스가 심한 타입에는 가미소유산압, 오령산을, 약간의 스트레스가 생겨도 설사 변비가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소건준탕압, 사약산이나 익히 잘 알려져 있는 통사유방, 그 외 가감방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스트레스 관련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는 앞서서 보셨던 그와 같은 처방들 외에도 설사가 메인이 되는 경우 상수랑 반화사심탕에 감멜대적탕을 합방을 하는데 임상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또 감초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복통이 강한 경우에는 작약과 계피를 더한 계지가 작약탕, 여기에 뭐 불안과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계지가 용굴모르탕을 군약으로 해서 여기에 감을 해서 반화사심탕을 가미를 하는 이와 같은 처방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배가 차면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진다 라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한증인 경우에 이와 같은 처방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설사가 강한 경우 절영, 택사 등 이수제를 가지고 있는 오령산이나 미령탕 혹은 인삼탕, 지무탕 또는 이와 같은 처방들을 합방을 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한이 한증으로 보이지 않는 중간증이나 열증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계비탕을 투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변비와 설사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작약과 지실이 들어있는 사약산 혹은 당기 산치자, 목단피가 있는 가미소혈산 등 시오제를 처방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시오제를 썼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반응을 잘 봐가면서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계지가 작약탕이 효과가 좋은 경우 혹은 계지가 작약, 대왕탕도 변비에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설사형 과민대장 증후군은 1, 2주 정도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통사유방과 관련가 되어 있는 어떤 임상시험, 특히 설사형이나 아니면 변비형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조금 다르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경과를 잘 보고 설사형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임상적인 반응이 느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환자한테 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일부 경우에는 한 5주, 6주, 길게는 2주, 2달 정도를 투여를 해야 좀 반응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약이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환자의 병태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길게 처방을 해야 증상이 호전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만 환자 처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는 생각보다 상당히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침치료의 경우 10주간의 치료를 시행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의미한 임상적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침치료와 뜸치료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임상적으로는 변비형에서 전침치료가 더 효과적이고 설사형에 있어서는 뜸치료가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침치료와 뜸치료, 스트레스 관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작용 기전은 CRH를 통한 장관의 과민성 완화, 내인성 오피오이드 조절에 따른 내장통의 완화, 과도한 서브스탠스 P와 VIP의 발현 조절, 장관 점막의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수용체의 발현 조절, 뇌 기능 조절 등과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내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히 세로토닌 수용체를 비롯한 다양한 표적에 대한 작용은 뜸치료와 침치료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사형과 변비형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치료가 다른 데는 그럴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한약 처방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효과적인 처방으로는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 거의 한 30년 전에 미국 의사협회지에 보고가 된 바와 같이 백작약, 지실, 후박, 진피, 감초, 대왕, 창출, 조성의 한약이 8주의 임상시험에서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좋은 근거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벤수잔 A라는 분은 호주에서 보완대체의학 관련 연구를 대단히 많이 진행하신 분이고 최근에도 관련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 유명한 학자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연구한 다른 연구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외에도 사약산 혹은 시오수관산, 통사유방 등을 중심으로 한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변비형과 설사형 모두에서 사약산을 합방에 쓰는 경우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방할 때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영지, 조구 등 시오황련, 작약, 백출, 방풍, 진피, 목향 등으로 조성된 처방, 또 여정자, 묵활련, 지실, 화마인으로 조성된 감이 이지환에 대한 임상적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설사형 대장증후군에 있어서는 앞선 변비형에 비해서 처방의 작용이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기, 백출, 작약, 방풍, 건강, 육두구, 반암, 옥향, 진피, 황련, 감초 등으로 조성된 장안 1호방이라고 하는 처방은 다시설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1차적으로 통치방으로 이와 같은 처방들을 장안 1호방을 처방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인삼, 회양, 방풍 등으로 조성된 처방들, 환기, 작약, 백출, 시오 등으로 조성된 처방들, 작약, 감초, 백출, 진피, 방풍, 오메로 조성된 처방들, 작약, 진피, 백출, 작약, 진피, 백출, 환기, 진피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소화기계 한약 처방으로 보익지제, 보비제로 사용되어 왔던 처방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관전비지사라고 하는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면 통사요방과 같은 처방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죠. 이와 같은 처방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염증에 대해 비만 세포의 조절, 찌타제의 조절, 시포스, TNF-알파의 대한 조절 등을 통해서 염증 조절, 면역 조절, 그 다음에 정관 점막에서 세로토닌의 조절, 해마에서의 BDNF 조절, 세로토닌 1A 수용체 조절, 서브스탠스 P의 활성 조절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위장관의 면역 장벽을 조절하고 통증을 개선하고 위장관 운동을 조절해서 결과적으로 장 운동을 개선시켜서 변비와 설사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침치료와 한약치료 모두 변비형에는 효과가 상당히 탁월한데 설사형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에서 흔히 보이는 기능성 복통 증후군, 학교에 가기 싫다, 스트레스가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배가 아프다, 이 어린이는 정말 배가 아프다는 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성 복통 증후군에 있어서는 소원중탕이나 사물탕, 통사여방, 온담탕, 향사 육군자탕, 소요산을 기본으로 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병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통증이나 아니면 중추에서의 어떤 통각 인식과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통사요방이나 황련 등을 통한 통각 역지 조절이나 염증 조절, 평활근 장관 운동의 조절, 그리고 뇌 장축의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임상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결국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수험생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련 비뇨기 증상에서는 배뇨곤란에 있어서 주로 피곤해서 요가 나오기까지 화장실에서 이렇게 요를 보려고 하는데 좀 딜레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익기탕, 만성적인 허증의 환자에서 배뇨곤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팔미지황원 합, 계지복용환, 불안 경향이 있는 그로 통해서 배뇨곤란이 있는 이와 같은 환자라고 한다면은 청신연자음, 감위 기비탕 같이 되게 교과서적인 처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에 있어서
침치료와 한약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많죠. 치료 기전으로 침치료는 내이스 오피오이드의 조절, 가바의 조절, 그 외에 천수신경의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약치료로서는 반후박탕, 금계신기환, 또 항콜린제와 병용하는 그와 같은 치료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 아래 나열이 되어 있는 황기, 설령비, 구기자, 당기, 승마, 이모초, 감초, 계지, 아니면 금계신기환, 이와 같은 처방들, 오령산 혹은 축천환 같은 처방들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비뇨기 증상으로 음부 소형증에 있어서는 을자탕, 소양감이 강하고 초조 불안감이 강하다, 신경의 염증이 강하다, 신경의 흥분성이 강하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염증을 강하게 억제하는 을자탕 같은 처방이 효과적이겠죠. 을자탕에 반응이 없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2차 처방으로 용담상한탕합, 인진호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갱년기와 관련한 허증 경향의 환자에서의 비뇨기 증상에 대해서는 자원강화탕합, 육리환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윤과 증상, 월경통, 스트레스, PMS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해지는 월경통이다 라고 한다면은 또 다음과 같은 처방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괴가 있는 경우, 프로스타글란딘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자궁의 수축이 좀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귀탕화, 군기조혈음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고요. PMS를 겸해서 기분 변동이 조금 심하다 라는 경우에는 가미소요산압, 도액승기탕, 월경 주기가 짧고 대하에 악취 등 염증이 감염이 있는 경우로 생각이 된다면은 오림산의 인진호탕을 합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허증 환자다 라고 한다면은 십전대보탕, 조금 더 음어 경향이다 라고 한다면은 육리환의 자음강화탕을 합방해 볼 수가 있겠죠. 더 심한 정말 양어 환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월경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환자에서 굉장히 마르고 연약한 여자분이 생리통이 더 있다라는 경우에 판매하면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월경통 관련해서는 또 부인과 관련 강의를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처방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들을 꼭 참고를 해주세요. 또 신체화 장애에 있어서 정형외과적 증상으로 저림이 주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주로 부자가 들어간 처방들을 일본에서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부자를 조금 더 가미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본 처방에 부자를 가미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욕 부진과 구역감이 있는 환자의 저림에서는 반화백수 첨화탕을, 산후통, 산후풍에 있어서는 생화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당기 작약사나 군기조혈음도 효과적이겠죠. 대사질환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등산압, 계지복용환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저림 1차적으로 부자를 사용해라, 이와 같은 경험을 참고해서 임상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당기음주와 같은 처방들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림보다는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 필요할 때 더 통증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소경활혈탕에 십전대보탕을 가감을 해서 처방을 하고, 추울 때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마음부장세시탕에 당귀탕을, 또 부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방귀항기탕에 통도산을, 만성적인 통증이다 라고 한다면 우차신기환의 계지복용환을, 스트레스가 심하다 라고 한다면은 육리의 사약산을, 항상 허리가 무겁다 라고 한다면은 오적산의 당기사약과 오수생강탕을, 일반적으로 일본 한방의학 처방집 아니면은 한방의학 의학 같은 것들을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도 역시 부자를 항상 가미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제들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만성 통증의 개선에 있어서 보익지제나 한약 처방은 빠른 효과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서 8주는 돼야 좀 통증이 만성적으로 좋아지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성의 통증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파워제, 부거제, 부자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통증을 잡고 그 다음에 만성 통증을 잡는 그와 같은 코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침치료, 어떤 치료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신체화 장애에서 흉부 증상, 두근거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허증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지가 용물모래탕, 한증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감초탕, 합귀비탕을,
부종이 있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연계 출감탕을 스트레스 경향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주경음담탕에 사약산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제일 의심을 해봐야 될 게 정말 진성의 심질환으로 인한 동계냐, 아니면은 검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그냥 심인성 질환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약 처방들은 이외에도 동계에 사용하는 다양한 처방들이 염증 조절을 통해서 심장의 흥분성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치료 기전을 통해서 빈맥이나 서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그냥 심인성 질환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말씀을 드렸던 심인성 경우에 있어서 심장신경증인 경우에 한약이 효과적이라는 여러 근거들을 설명한 패러그래프입니다. 심장신경증에 있어서는 시오게지 용골모래탕, 아니면은 양심탕, 귀비탕, 자감초탕, 시오소관산, 온담탕이나 양심안심방과 같은 이와 같은 처방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안신왕 같은 처방은 현대에 들어서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서 부정맥, 심근경색, 심부전증 같이 심질환 개선에 사용되는 처방들, 온심과립이나 아니면은 은단심 뇌통연균왕, 아니면은 기맥 양심과립, 그 외 익심석균왕, 이와 같이 중국에서 새로운 신한약 제제, 중성약으로 개발된 처방들, 온심과립 같은 경우에는 기전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방들이 효과적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처방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 감송이나 호박 같은 이와 같은 본초들, 다른 처방에 합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메타 분석에서는 한약이 서양의학적 약물, 이제 메토프롤롤 같은 베타 차단제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임상적으로 투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흉통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흉통이 심한 경우 사약산압, 향소산을 투여하시는 게 좋겠고, 간헐적이지만 흉통이 조금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항염증, 항산화 작용이 강한 당귀탕에 계지복용환압, 통도산 이와 같이 강력한 조성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인삼탕에 진무탕을 합방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게 좋겠죠. 또 이비인후과적 질환의 하나로 현운에 있어서는 반화백주 천마탕과 연계출감탕을 바꿔가면서 처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평소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지럽다 라고 하면 용담사간탕에 시오관 용골모래탕을 합방을 하는 경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칠물강화탕에 육미를 합방을 할 수가 있겠죠. 필요하면 어지러운 경우에는 연계출감탕에 보중이기탕을 합방을 하고, 늘 항상 어지럽다 라는 경우에는 팔미를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상후 이명을 동반한 현운에는 오령산압, 계지복용환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일본 한방의학 관련 강의를 조금 더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명 및 난청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될 점, 제일 중요한 것은 한약이 객관적으로 청력 개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에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주관적인 청력 개선 효과가 주요 효과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노화에 의해서 청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청력 감퇴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한약이 청력을 개선하지는 못해도 추가적인 악화를 막을 수는 있다 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오관 용골모래탕, 사약산, 급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돌발성 난청이 나타난 경우다 라고 한다면 다소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용담사간탕합, 육미화는 음어를 깔고 있는 이명 및 난청에 효과적이다. 만성적인 이명에는 육미환합, 조등산이 그냥 소리에 잘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청력을 개선하더라 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침치료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물론 침치료도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이명을 개선하는 효과, 주관적인 난청을 개선하는 효과의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알아두시고 임상에서 이와 같은 처방과 침치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간단히 신경정신질환의 치료의 실제에 대해서 1차 진료 현장 수준에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요즘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SAGB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아니면은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특히 20대 여성들에서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다룬 책들이 정말 우후죽순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시면은 특히 20대 여성 환자들이 고통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최근에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환자들이 신경정신과 클리닉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도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신경정신질환에 대해서 깊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책들은 물론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만, 환자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공부하실 수 있는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책들이 모든 환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점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간단히 1차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신경정신과 처방의 신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신경정신과적 질환은 물론 깊은 공부가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이지만, 이 강의에서는 어디까지나 1차 진료 현장에서 간단한 처방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질환의 병태 생리, 그리고 한약의 양리, 그리고 진찰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추가적인 깊은 공부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